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달러가 단기 정점 쳤을까? 이게 관심이 많이 가죠. 최근에 달러 오르고 금리 오르고 또 주식시장은 지난주에 좀 조정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달러 흐름으로 인해서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또 바뀌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달러 인덱스 선물 일봉입니다. 지난주에 쭉 올라가다가 주말에 이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반전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그림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거 언제일까요? 이거는 2016년 11월의 흐름입니다.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기 직전이죠. 흐름이 비슷해요. 이게 16년 11월 18일 그리고 이게 지난주까지의 모습입니다. 이거 아주 비슷하잖아요. 흐름 자체가.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렇게 약세 반전 시그널이 나타난 이유 또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약세로 반전되는 그 반전 포인트가 이제 임박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떤 모멘텀이 작용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2016년에는 이런 모습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 모습이 나스닥 지금 조정폭이 상당히 세지고 있잖아요.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요. 주식시장만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은 달러, 금리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 일단락되고 그 반전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 전환하고 금리 내리고 주식시장은 또 하락으로 내려가는 것인가. 그렇게 연관해서 해석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제가 나스닥 흐름은 이 중장기 채널, 이 빨간색으로 쭉 이렇게 거는 채널이요.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종 뭐 위로도 이탈하고 아래쪽으로도 이탈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 이후로 이 채널 안에 위치하고 이 보조지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번과 비슷한 위치는 어딜까? 과거 조정 나타났을 때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위로 벗어난 이 경우하고 지금은 좀 틀리기 때문에 나머지 이 세 경우가 있죠. 근데 보조지표가 변하는 그 시기하고 이 위치를 좀 따져봤을 때는 2023년 4월하고요. 올해 1월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단기 조정으로 좀 많이 내렸고요. 1월에는 좀 급하게 내렸죠.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2023년 4월에는 이 조정이 좀 기간상으로 좀 길어졌고 올해 1월은 급하게 하락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조정이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게 이어질지 그것이 달러와 금리하고 또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모습하고 2016년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16년 이후에 단기 정점을 치고 좀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추가로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고점을 기록한 때가 2017년 1월 취임 때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시 재현된다면 이번에도 조정 이후에 다시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달러가 반전되는 그 모멘텀이 과연 무엇일지 단순히 기술적으로 놓고 보거나 과거에 이랬으니까 다시 재현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달러 관련된 모멘텀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게 또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그 모멘텀이 변화될 만한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2016년 말 2017년 초 이때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때 정점 치고 쭉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쭉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취임 때까지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그 이유는 경제정책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도 단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있는 이벤트들 중에서 그 답을 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하고 지금 대통령 바이든하고 악수하면서 만난 모습. 정권 이양을 순조롭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만났었죠. 그날이 11월 14일 이 고점을 찍던 날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런 뉴스에 피크를 치면서 꺾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매크로 이코노미하고 외환 정책에 대해서 의외로 제출하는 반기 보고서죠. 그게 이날입니다.
그 내용 보면은 미국 재무부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통화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분석해보고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환율 쪽으로 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들을 꼽는 거죠. 모니터링 목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환율 관찰국으로 표현하죠. 이 리스트도 나오는데 거기에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이렇게 7개국이 꼽혔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중국, 일본, 한국,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중에도 거론하고 또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국만큼이나 미국을 이용한 그 나라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세 나라, 일본, 한국, 독일이 포함되어 있죠.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의 적, 중국보다 미국을 더 많이 이용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표는 지난 방송 때 트럼프가 주로 언급하는 동맹하고 중국의 주가 흐름을 비교한 표죠. 환율 관찰국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나라 7나라를 꼽았고요. 그 중에서도 또 중국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주의 관찰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보고서가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재무부 장관은 옐런이죠. 옐런 장관의 재무부가 만든 리포트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경제정책은 결국 하나의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면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틀려지면서 당연히 뭐 이민정책이나 몇 가지 정책들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안 바뀐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그 기본 흐름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헤럴드 경제의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표 잘 만들었더라고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부 평가 기준을 정리한 표인데요.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불 이상 되는 나라, 그리고 경상 흑자가 GDP 대비 3% 이상인 나라, 그리고 시장 개입을 할 때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을 할 때 그때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국에 편입이 된다 이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2개에 해당되는데 GDP의 2%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주의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사는 헤럴드 경제에서 정리한 것이고요. 제가 재무부 자료 원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하고요. 무역 흑자하고 외환 개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 보면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1년 전 대비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내수보다 수출로 인해서 많이 증가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 흐름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내수 쪽은 그만큼 부진한 것이고 지금 그것이 경제 주체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양극화라는 표현은 재무부가 넣지 않았지만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나온 건 아닌데 미국 재무부 보고서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역 흑자가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가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국민연금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 자산 보유액이 2024년 6월까지 4분기 동안에 3,720억 달러에서 4,530억 달러로 약 800억 달러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쪽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뿐만의 얘기가 아니죠. 이런 얘기도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를 또 만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7나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이 각국에 대해서 외환 개입을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시장 개입에 대해서 이미 미국 재무부가 다 집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1년에 2번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가 2024년 3분기하고 2024년 상반기에 순매도를 많이 했는데 특히 올해 2분기에 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 90억 달러가 외환 매도가 나타났고 그 결과로 올해 6월 현재로 따져봤을 때 외환 보유고가 3,880억 달러, 1년 전 대비 88억 달러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관찰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뭐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 7개 나라가 거의 비슷하게 개입을 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외환시장에 이렇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환율 관찰국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통화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BOJ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만 남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부담이 많이 없죠. 금리 인상할 테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엔화 절상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관찰국 대상으로 올라도 향후에 별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환율 관찰국 대상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을까?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외환 개입을 하지 말아야죠. 환율 관찰국 대상에 올라 있으니까요. 더 개입하면은 진짜 요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금리 인하를 안 하든지 환 개입을 하지 말든지 해야겠죠.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원화가 절하될 수 있는 것이고 외환시장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PBOC는 더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플레이션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 안 되면 금리 인하 추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요주의 관찰국이 됐잖아요. 미국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ECB 우산 아래에 있으니까 독일 단독으로 어떤 금리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BOJ도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뉴스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달러가 뉴스에 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달러에 대해서 외환 개입을 한 나라들 리스트가 나오니까 일단 정점을 치면서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틀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 이 이벤트하고요. 이 이벤트가 겹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펀더멘탈적 변화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 한 템포 물러났다가 시세 또 한 번 더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달러 단기 시세하고 연관되는 이유 있는 이벤트들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세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러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금리도 계속 올라가면서 비슷한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4.5% 찍고 단기 고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이 어떤 하나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재정 정책도 그렇고 관세 정책이 결국 리쇼어링으로 이어질 테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은 그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 그걸 바탕으로 페드에서 테일러를 공식으로 산출해낸 적정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뽑아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11월 1일에 뽑은 게 4.07에서 5.83% 이렇게 뽑았는데 11월 초에 경제지표 나온 걸 가지고 넣고 돌리니까 4.09에서 5.84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경제지표 나올 때마다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이 추세에서는 절대 레벨이 높아도 추세가 하락하면은 유통금리는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레벨이 낮아도 추세가 바뀌면은 유통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금리 한번 살펴볼게요. 3개월물 빨간색이고요. 2년물이 검은색, 하늘색 선이 10년물입니다. 3개월이 4.6%고요. 2년물이 4.31%, 10년물이 4.43%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0.17%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개월물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붙어 다니니까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길 거예요. 만약에 10년물이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3개월물하고 10년의 역전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리 흐름에 있어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내려가는데 2년물, 10년물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아니죠. 유통금리죠.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준금리 내려간다 해서 유통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닌 상황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되고 특히나
기준금리 자체도 전망이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분기 리펀딩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를 전망할 때 하락을 전제로 한 그런 발행 계획이 아니라는 점, 금리 흐름에 대해서 재무부나 페드 쪽에서도 그렇게 쉽게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발행량 추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물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금리가 강하게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라면은 중장기물 발행량을 좀 더 줄이고 단기물을 많이 늘리겠죠. 이런 발행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전망이 불확실하고 내리더라도 크게 내리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점을 개인적으로 힌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이 달러 흐름은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고, 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반전보다는 고공권에서 유지되는 그 디스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났던 모습이 반대로 흘러가는 그 양상입니다. 달러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주식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다음 주의 모습 보면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타나고 다시 돌아서는 건 언제일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일에. 이 조정의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그 모멘텀이 될 것인지, 타이밍이 또 엔비디아하고 맞물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반전이 되돌림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깊은 조정으로 이어질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하고 바로 연결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 금리 흐름 보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이민정책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 쪽으로 또 금리만큼이나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한번 다음 주에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타이밍상으로 중요한 모멘텀들이 좀 모이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